바리스타, 5장은 이제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이 커피 그라인더는 바리스타한테 제일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모든 것이 다 세팅값만 주면 되는데, 커피 그라인더는 바리스타가 인위적으로 그 커피의 굵기, 우리가 메쉬라고 하는데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 커피 가루의 굵기를 맞춘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물의 온도 머신에서 정해주고, 추출하는 속도, 시간, 자동 세팅 값으로 시간을 정해주면 커피가 추출되는 속도, 커피가 추출되는 그 성분의 양이나 그런 상태들은 모두 다 커피 가루의 굵기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리스타는 커피 비평가협회 CCA에서는 심지어는 커피 가루의 굵기를 맞추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라인더를 통해 커피 가루의 굵기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바리스타의 그 소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간략하게나마 책을 본다면 주로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커피 그라인더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굵기를 맞춰주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커피 그 포터 필터 바스켓에 적정량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를 눈대중으로 담으실 필요 없이 저울로 일일이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가루를 담는 것을 양을 눈대중으로 맞추지 못하고 일일이 저울로 재는 것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람수를 재어주는 것이 일관된 맛을, 또 그 카페 혹은 그 바리스타가 일하는 곳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고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기준점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는 커피 가루의 양을 담는데 그 동작을 부끄러워한다거나 혹시 인색해서 빼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바리스타에게 머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바로 무엇보다도 그라인더다. 그래서 그라인더의 칼날에 따라서 커피 가루의 모양이나 굵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에스프레소형 그라인더가 있고 드립형 그라인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예전에 이제 흔히 원추형의 코니컬은 드립형, 플랫버는 에스프레소형, 그 다음에 칼날 형태의 블레이드는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 코니컬 형태의 형태의 칼날도 에스프레소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또 거꾸로 플랫버의 형태들도 드립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커피 그라인더 칼날 나온 부분을 발췌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는 커피 그 그라인더 칼날 크게 4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제가 줄이고요. 예, 요것이 이제 플랫버인데 형태가 좀 다르죠.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는 이렇게 모양 자체가 단조롭지 않고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죠? 요런 부분들이 커피를 갖다가 일단은 굵은 것을 기본적으로 좀 굵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일단 굵게 절단한 다음에 가늘게,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글라인딩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흔히 쓰는 것들, 플랫버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보시겠습니다. 요게 바로 플랫버죠. 그라인더, 흔히 에스프레소에다가 넣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같은 짝입니다. 요것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수컷 암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대부분이 요 두 개를 많이 쓰게 되죠. 요건 이제 특별히 좀 하이엔드급에서 사용하는 건데 좀 값이 고가로 올라갑니다. 전문가용이라고 그냥 편히 부르고 있고요. 요 두 가지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요 두 가지는 작용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 유튜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고, 가장자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암컷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요 가운데서 돌지요. 이것이 모터와 연결되어 있고 돌고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커피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굵은 것이 이 원추형으로 내려가면서 틈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굵은 것이 작게 갈리면서 한 번에 작게 갈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계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게 한다는 겁니다. 잘게 그라인딩을 하는 건데 요 유튜브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모양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요 부분이 알이 처음에 굵게 들어오면 모양을 밑으로 가면서 공간을 작게 하면서 잘게 하죠. 바로 요 공간의 조정이 커피가루의 굵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커피가루의 굵기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얘를 요 밑에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리면 요 간격이 더 좁아지고 밑으로 내리면 간격이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커피가루의 굵기를 얘를 높낮이를 혹은 얘를 높낮이를 조절해 주면서 커피가루의 굵기를 달리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랫버를 한번 보실까요? 플랫버는 이 방식이 아래 위로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콩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면 가장자리로 갈수록 틈이 좁아지죠. 그죠? 그래서 요 가장자리의 윗날과 아랫날의 간격이 결국 커피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밑에는 모터에 걸려 있고 모터에 걸려서 돌아가고 있고 위에 것은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때 출출할 때 사용하는 그라인더를 보면 가늘게 굵게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얘가 회전이 돼서 가늘게 그러면 위에 있는 칼날이 밑에 있는 날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굵게 쪽으로 조절하면 얘가 좀 풀려서 두 개의 칼날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계속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로 이제 핸드밀 방식에 따라서 으깨는 방식, 여러 가지 또 잘려주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블레이더 날이라고 하는데 이건 옆에를 탁탁탁 쳐주는 충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날이 이런 형태일 때는 미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10,000원 정도가 되고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되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미분 발생이 많아지고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다루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거 역시 유튜브를 찾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작동을 시키다가 자꾸 멈춰서 잘게 갈린 것과 굵게 갈린 거를 좀 섞어줘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본 코니컬은 아래로 갈수록 굵은 것이 잘게 갈리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고 플랫버도 가운데가 굵고 가장자리를 갈수록 가늘게 해서 단계별로 굵은 거에서부터 잘게 갈수록 했는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블레이더 칼날은 사용해야 됩니다. 볼까요? 그렇죠. 돌리면서 돌리고 있죠. 그러다 멈췄다가 흔들고 또 다시 멈춰서 그렇죠. 멈추면 여기 다시 보시면 처음에는 굵게 갈린 것들을 밑에 가라앉는 거를 섞어줘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자, 한번 했을 때 여기 굵기가 서로 다르거든요. 이렇게 된 걸 또 흔들어주고 다시 또 흔들어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미분 발생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다가 나중에 커피가루의 굵기가 커피의 향미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보고 미분이 많아서 나는 좀 장비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이 코니컬 형태로 가죠. 얘들이 이제 플랫버 형태로 에스프레소용이고 회전수가 1400에서 분당 회전수가 1400에서 1600이 되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1분의 2만큼 도는 건 빠른 만큼 어떻게 돼요? 열 발생이 많아서 향기의 손실이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니컬 형태인데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고 분당 회전수가 400에서 600 정도가 돼서 에스프레소를 그라인딩 하는 것보다는 열 발생률이 적죠. 따라서 향기에 민감한 드립 방식을
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날의 그 지름도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에스프레소 이른바 업소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곳은 칼날의 면적이 넓은 걸 쓰게 되죠. 왜냐하면 넓으면 그만큼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커피를 갈 수가 있고, 같은 양이라면 회전을 좀 덜 해도 되니까 열로 인한 향미의 손실이 없기 때문이죠. 가격이 좀 더 비싼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라인더도 모양에 따라서, 칼날의 모양에 따라서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바리스타가 카페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그라인더는 해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사람을 불러서 해체해달라고 하면 출장비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렇게 칼날을 교체하는 건 바리스타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습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도저는 이태리 바리스타들한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칸에 예컨대 7g씩만 담깁니다. 그래서 수북히 채워놓은 상태에서 한 칸 한 칸을 서서히 돌리면 7g씩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레버를 당기면 14g을 담기게 하는 거죠. 따라서 손님이 많을 때에는 잔뜩 받아두고 밀릴 때는 두 번만 착착 하고 담으면 14g이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왜곡이 있는지를 저울을 대고 측정을 하게 되지만, 이태리 바리스타들은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미국식, 영국식이라고, 본인들은 도저를 활용하면 14g을 정확히 크게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향미에 끼칠 정도까지 오차가 나지 않도록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이태리 바리스타는 아예 이 도저를 세팅할 때 저울을 쓰고, 포터필터 바스켓에 담을 때에는 저울을 쓰지 않고 도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번만 척척 하고 됩니다. 이게 이제 이태리 바리스타와 유럽, 미국식 바리스타의 차이점이고, 따라서 교육 방식도 좀 다르죠. 자, 이게 도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저가 1회 복용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에 1회 복용량, 그러니까 한 잔에 에스프레소를 담는 7g이 들어가 있다. 물론 커피의 해석에 따라서 나는 8g에서 모두 더블샷일 때는 16g을 달고 싶다 그러면 요 나사를 풀어서 얘를 위로 끌어올려서 이 담기는 통의 높이를 높여주면 또 8g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의 기능이 이렇다. 영국식, 미국식의 교육이 되면서 도저의 활용을 가리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되죠. 여기 이제 위에 칼날을 열고 분해하는 작업이고, 밑에를 또 열면 이게 한 쌍이 된 거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호퍼들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다 여기를 담아둔 상태에서 그라인딩을 하게 되니까 요 옆에 있는 레버를 열어야지만 콩이 투입된다는 걸 모르고 왜 콩이 안 갈려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콩 투입구의 레버를 도어라고 하는데, 요거를 열어줘야 콩이 투입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카페에 갔을 때 이제 손님들의 커피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높아지면서 에스프레소의 호퍼가 기름이 잔뜩 묻어있는 상태에 있는 집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바리스타가 얼마나 커피에 대해서 진지하고 청결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 여기가 거의 그냥 기름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LA의 스텀프타운이라는 곳에서 찍은 건데, 자동 그라인더, 얘는 지금 도저가 없죠. 커피를 담아두는 공간이 없죠. 자동 그라인더입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매니저가 만들어 놓은 장치해 놓은 양만큼 딱딱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좋아요? 알바생들을 쓰는 곳에서 좋다. 혹은 자동으로 누군가가 전문가가 맞춰주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숙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의 어떤 자질과 숙련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커피 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자동 그라인더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자동 그라인더 세팅하는 것은 이제 한번 세팅을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세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단위로 해야 되는데 커피가루의 굵기를 바꿔가면서 이거를 세팅한다는 건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매장에서 매니저가 되려면 자동 수동의 이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하는 능력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책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커피 가루의 굵기와 에스프레소의 맛과의 상관성을 따지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커피 가루의 굵기를 조절해야 되고, 커피 가루의 굵기가 커피의 향미에 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가 성분가다 성분가소에서도 다뤄봤습니다만은, 에스프레소에서 여기서 또 한번 다루면, 한마디로 단순하게 얘기해서 커피를 로스팅하게 되면,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게 되면 그 생두의 밀도들이 약해지면서 부피가 늘면서 여기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상태에 물이 들어가서 커피를 추출해내게 되는 건데, 이 공간에 커피 가루의 굵기를 얼마나 굵게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이 접하는 강도가 달라져요. 물이 접할 수 있는 커피 가루의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결국 작용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커피 가루를 같은 볶음 정도라면 커피 가루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물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맹맹한 커피가 나오는 거고, 커피 가루 굵기를 가늘게 하면 가늘게 할수록 커피 가루와 물이 만나는 면적이 15배 혹은 50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의 추출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커피 가루의 굵기가 가늘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물과 만나는 면적이 많아서 추출이 많이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이제 로스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참고로 또 넣은 거니까 이 부분은 로스팅 챕터에 가서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나 로스터들 말고 바리스타의 교육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로스팅 단계를 설명해 놨습니다. 왜? 로스팅 단계를 모르고 커피 가루의 굵기를 굵고 가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보시고 이제 끝으로 가서 이 부분입니다. 습도에 따라서 커피 가루의 굵기를 달리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습기가 많으면 커피 가루들이 뭉치겠죠. 뭉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흙처럼 돼서 물의 흐름이 원만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물이 커피에 그냥 늘어붙어서 잔뜩 집착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커피 가루의 굵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습기가 많은, 비가 오는 날이라거나 아니면 실내에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습기가 잔뜩 있는 상태라면 굵기는 같지만 어떤 현상이 빚어져요? 성분 과다 현상이 빚어집니다. 따라서 비 오는 날, 습기를 많이 먹는 날이다 하면 평소보다는 커피 가루의 굵기를 좀 굵게 조절을 해주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7번에서는 신선도에 따라서 커피의 굵기를 달리하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커피를 갖다 볶자마자 바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물의 흐름을 저항을 만들어서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프레소 쓸 때는 특히 볶음도를 진하게 했을 때에는 거의 이틀간 딥게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어느 정도 나와지면, 근데 가스를 너무 많이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산화가 되니까 그 조절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굵기라면 볶은 지 얼마 안 된 커피가 가스가 활발히 나오는 바람에 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고, 따라서 커피 가루가 물이 잘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분을 잘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신선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커피 가루의 굵기를 어떻게 해준다? 좀 굵게 해줘서 가스가 좀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과 만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길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해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 메쉬에 대한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그라인더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 세척제는, 그라인더는 일종 세척제예요. 사람이 먹어도 상관이 없는, 특별히 좀 주의해서 세척제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식용 가능한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가루의 과소추출, 과다추출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읽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5장 우유 스티밍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